이 원제가 tyranny of the minority, 소수의 폭정이에요. 법을 무기로 써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트럼프에 반대하면 다 저 정치권에서 퇴출되거든요. 미국 정치 망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국민의힘이 공화당과 더 비슷해 가는 과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 공화당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쉽게 포섭될 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윤석열 정부는 그걸 헝가리 상가하고 똑같은 걸 하고 싶어 해요. 그 국회에서 막힌 거죠. 국회에서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폭력 행태에 대해서 비호하는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 그런 극우 유튜브를 중용하잖아요. 극단주의적 신념을 주고받으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놨어요. 일본인들의 바른 역사 인식을 위해 대한제국 강제병합의 순환사를 깊게 살펴본 일본의 젊은 학자가 있습니다. 한국병합의 저자 모리 마유코 교수는 일본 대중들이 100여 년 전 한일 간에 벌어진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제법을 이용해 문제를 회피하려는 일본인들에게 왜 역사적 관점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관점으로만 쓰여진 사료를 벗어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사료까지 찾아 깊이 있게 들여다본 강제병합의 과정은 우리조차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려주며 한국 사람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매년 광복절이 되면 다시금 불거지는 한일 갈등, 광복 79주년을 맞아 대한제국 강제병합의 순환사를 다시 살펴보면 어떨까요?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알릴레오 북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유시민입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할 책 손님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첫 시간에는요. 겉으로만 민주주의인 척하는 그런 내부자들이 극단적인 세력과 손잡고 권력을 행사하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2부 순서로 과연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소수의 폭정이 무슨 원인을 타고서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책 갈피를 잡다, 책갈피. 책을 읽으면서 우리 상식하고 맞지 않는 미국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놀랐어요. 근데 이건 저는 신문에서 이렇게 단편 보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해도 왜 이런 건지 잘 몰랐는데 이 책을 읽고 좀 명쾌하게 이해를 했어요. 저는 제 느낌은 정치제도, 사법제도 이런 것만 보고 있으면 미국이 굉장히 미래가 암담하다. 미래가 어둡다. 저자들도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 특유한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제도들이 미국 사회의 혁신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굳게 마음먹은 소수가 이 제도들을 이용해서 다수가 원하는 변화를 다 가로막고 있는 사회인 것 같다, 미국이.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제가 그냥 딱 한마디로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거는 그 영화 제목이 있잖아요. No Way Out. No Way Out. 예. 출구가 안 보인다. 참 저자가 약간 그런 심리적 상황이 아닌가. 물론 마지막에 여러 가지 해법을 얘기하지만 그 해법이라는 게 다소 추상적이고 좀 모호해요, 해법은. 예.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도가 꽉 막혀 있어서, 그러니까 연방주의,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다 하잖아요. 열거해 보시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 선거인단 제도,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 그 다음에 상원 구성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법원 문제, 그리고 네 번째가 헌법의 개정의 불가능성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은 선거제도 문제. 대략 이런 정도의 문제. 5가지. 예. 제도와 관련해서 5가지를 개가. 얘기를 하면 다 섞어서 얘기해도 될 것 같아. 하나씩. 예. 네. 부정이 재밌어, 이 대목이. 예. 이 미국이 암담해 보이는 이것과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의 미래에 겹쳐 보이는 점이 자꾸 있어서 여기서 미국을 보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저는 우리 홍 박사님의 생각을 이 책에서 내용을 참조하셔가지고 그 5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이걸 보시고 나면 미국 정치에 대해서 환해질 것 같아요. 첫 번째 선거인단 문제부터 살펴보죠. 우선 선거인단 제도의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우리 같은 경우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아서 합산해서 결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단 한 표라도 많이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건데 미국은 간접 선거 제도에 사실상 그러니까 주마다 할당돼 있어요. 선거인단이. 예를 들면 그건 인구에 비례하는데 그럼 그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가 또 있나요? 그러니까 선거인단이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정해져요? 정수는 할당돼 있어요. 네. 하원 의원 숫자하고 상원 의원 숫자하고 뭐 합산해서 이렇게 주별로 배정돼 있어요. 예, 배정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구가 제일 많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가 60명이 좀 넘고 그다음 텍사스가 한 55명쯤 되고 제일 작은 메인주 같은 경우 2명인가 이렇게 돼서 그 할당이 딱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선거하면 주마다 선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 선거를 해서 이기면은 그걸 다 먹습니다. 승자 독식을 합니다. 2군데 주 빼고 예외적으로 예외적인 거 메인주하고 네. 델라웨어인가 2군데인가를 빼고는 나머지는 승자 독식이에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단 한 표라도 이기면 60명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연방주의와 관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연방주의에 관련된 건데 그렇게 그 독식을 하게 돼 있고 이제 나머지 2개 주는 비례해서 그 득표수에서 나눠 갖게 되는 그렇게 구성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가 뭐냐? 전 국민의 선거는 이겨도 선거인단에서는 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공화당이 딱 한 번만 그 전체 투표에서는 이겼는데 21세기 들어와서 예, 21세기 들어와가지고 2000년 이후에 대통령을 3번 가져가는 그러니까 92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민의 대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인단의 그 왜곡인데 또 하나 이 선거인단의 문제는 이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돼서 실제로 선거인단이 자기 맘대로 찍어도 제한할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캘리포니아에서 이겼어요. 61명인가 좀 되는 선거인단이 구성돼 있는데 이 사람이 반란 투표를 해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트럼프가 됐을 때 트럼프를 막으려고 공화당에서 이긴 사람들이 부결 투표를 도리어 반대 투표를 다른 사람한테 던져라 이렇게 선동까지 민주당도 한 적이 있습니다. 승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표를 적게 받고도 이길 수 있는 선거 제도를 가진 유일한 나라 아니에요,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뉴욕주 이런 큰 주는 대개 민주당 우세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인구가 적은 주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우세 지역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화당이 적은 수의 그 유권자들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인은 과하게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표를 낭비하게 돼요. 네. 대도시가 많은 인구 많은 네. 지역에서 예컨대 60대 40으로 이겨 20%나.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데서 55대 45로 져.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표차가 얼마 안 돼요. 이쪽에는 표가 엄청 남는데 합산하면 민주당 후보가 더 많이 얻어. 그러니까 엘고어가 제프시보다 표를 더 많이 얻고 그러고 플로리다에서 부정선거니 뭐니 시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승복선언을 하고 물러나잖아요. 표를 더 많이 얻고 졌고 힐러리 클린턴이 저 트럼프보다 표를 더 많이 얻고 졌어요. 근데 그러면 선거인단의 숫자를 각 주에 배정되어 있는 숫자를 지금의 인구 비례에 맞게 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그죠? 이게 이제 투표제도의 문제하고 연방주의가 같이 맞물려 있는데 그거를 연방 간의 헌법을 바꾸고 그걸 조정하지 않으면 투표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헌법을 바꾸고 이렇게 해야 바꿀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것도 어렵죠. 예. 예, 예. 그리고 예. 이게 이제 각 연방 그 주마다 이해관계가 있어서 예를 들면 그 인구가 적은 주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성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지금은 대표성을 더 많이 인구에 비해서 혜택을 누리고 있었는데 예. 그걸 뺏어가려고 하니까 그걸 반대하겠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 인구가 많은 주는 선거인단 한 명에 5만 명이 필요하면 어떤 주는 2만 명, 3만 명이면 선거인단 한 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가 적은 주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걸 배정 그 방식을 바꾸는 거를. 그러니까 선거인단 숫자를 할당을 할 때 이제 하원은 인구 비례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인구가 반영이 되는데 네. 상원을 구성을 할 때 처음부터 이제 이게 미국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연방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통합을 유지하는 게. 근데 인구가 적은 줄 보고 야 니네는 인구가 너무 적은데 상원 의원 내지 마라든가 한 명만 내. 이러면 우리 인구 적어서 하원도 의원 수가 얼마 안 되는데 상원에는 우리가 대표도 없거나 상원 더 적으면 뭐 안 할래 싫어 이렇게 깽판 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연방을 이렇게 처음에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걱정했던 건 다 달래서 그렇죠. 어쨌거나 다 연방으로 달랜 거예요. 묶어야 되니까. 네, 그러려고 이제 작은 주에도 뭐 최소한 2명인가를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계속 이어져 오는데 고치기 어렵고. 예, 그렇게 이제 상원의 인구 적은 시골 지역들, 특히 농촌 지역들 이런 데들을 과잉 대표성을 줘놓으니까 나중에 선거인단 숫자 정할 때도 인구 비례도 되는 하원 의원 숫자랑 상원 의원 숫자랑을 또 반영해서 할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인단에도 과잉 대표가 돼 있어요. 좀. 과잉 대표가 돼 있는 거죠. 예. 인구 적은 지역, 제가 약간 작은 주가. 예. 사실 잘 이해를 계속 못하는 게 뭐냐면은 선거인단이라는 사람들은 그러면 한 주에서 만약에 그 주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에서 일반 국민 중에서 마음대로 뭐 당원 중에서 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원들 자체가 선거인단이 되는 거예요? 의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뭐 주마다 조금씩 작은 것이 다 다 달라요? 다른데 원래 이제 건국의 아버지들이 생각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게 미국 시민들이 교육이 제대로 받거나 충분하게 민주주의 훈련이 돼 있지 않으니까 대통령이라는 굉장히 사실상 이제 왕과 같은 존재죠. 그리고 대통령제가 미국이 첫 시도였고 다른 나라는 왕이 있는데 대통령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뽑는데 괜찮은 사람들, 네. 동네 유지. 그렇죠. 교육받고 어. 정치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이 교양 있는 사람, 소위 얘기해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때는 정당도 없었거든. 그때 처음에 정당 그거 만들 없었죠. 때는. 예. 그러니까 정당제하고 연관돼 있던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금방 이제 민주공화당 체제가 되면서 정당이 포섭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그 뭐 약간의 이제 대의민주주의 반영된 거죠. 민주당이 이기면 민주당을 찍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선거인단이 배정돼 있는 선거인단이 네. 그거에 대해서 과거에 딱 한 번 이탈한 적이 있었어요. 한 명이 이탈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갖고 굉장한 비난이 있었고 불문율로 돼 있는 거죠. 예, 가서 예. 규칙대로 찍어주는 거. 규칙대로 찍어주는 게 그러니까 가서 자유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이제 법적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겼으니까 꼭 민주당 대의원들이 다 가가지고 선거인단들이 가가지고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된다는 강제주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불문율로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럼 기명 투표예요? 그냥 그렇죠. 누가 뭘 찍는지를 알 수 있는 거의 다알수 거고 있습니다. 예. 선거인단들은 어쨌거나 뭐 어떻게 뽑히든 간에 미리 구성이 돼 있는 예, 거고.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별로 의미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아, 선거인단에 들어가느냐. 그렇구나. 예. 근데 이제 불문율로 그냥 문제는 가서 찍어주는 거다. 이렇게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더 많은 다수가 원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안 됐고 예. 최근 들어서 여러 번. 그러면 이걸 고치려면 이제 헌법을 바꿔야 돼요. 그죠? 네. 투표제도를 아니, 바꿔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최근에 미국에서 여론조사한 게 이 책에 나오는데 무려 81%의 미국 국민들이 선거인단 제도 폐지를 원한다고 나왔다고 예. 그래요. 근데 81%면 거의 뭐 다지. 다예요. 그럽니다. 그런데도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상원 시스템 예.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제도에 그 목을 매는 게 사실 공화당이 더 목을 매는 공화당이죠. 거죠. 왜냐하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저자가 재미있는 분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농구에 비교를 했어요. 농구에서 한 팀은 우리가 보면 이제 뭐 자유투는 1점, 그 2점 슛 있고 또 3점 라인 밖에서 쏘면 3점 슛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근데 한 팀한테는 3점 라인 밖에서 쏘면 4점 주는 걸로 특혜를 줬다. 예를 들어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적은 표를 얻고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제도인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이 제도를 안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공화당으로서는 재미있는 분석인데 그 상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전국 선거에서 5% 이상을 이겨야만 다수 의석을 차지해요. 오, 5%나요? 예. 야. 그러니까 이제 인구 과잉 대표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어려운 거죠. 선거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영남의 선거구가 그 70개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호남에 20몇 개밖에 안 돼.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호남을 다 이겨도 영남을 다 잃으면 거기서 한 40개 이상 찍어 들어가요. 맞아요. 그 40개 이상을 충청도 수도권 이런 데서 메꿔야 똔똔이 되는 거야. 예. 근데 이런 제도에서 무려
60석, 70석을 이겼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대성을 거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도 소용이 없잖아. 뭐 되는 게 없어 지금. 선거를 그렇게 이겨도. 이런 선거인단 제도를 고치려면 일단 하원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그게 상원에서 심사를 해서 상원까지 통과해야 성사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법은 주법이 있고 연방법이 있는데 연방법이 주법을 규정을 해줘야 되는데 주가 이제 자기 맘대로 하는 걸 연방이 규제 못하게 개입하지 못하게 대부분이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연방이 다시 주법을 특히 선거와 관련돼서 투표와 관련돼서 뭔가 규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게 투표법인데 그 법이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석을 가졌을 때 통과가 되는데 네. 상원에 가면 100명인데 각 주당 2명씩 와서 60석 이상이 있어야만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어요. 근데 필리버스터가 우리하고 미국이 좀 다른 게 미국의 필리버스터는 진짜 막을 수 있습니다. 무제한이에요. 무제한이에요. 근데 한국의 필리버스터는 우리는 이제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중단시킬 수 있어요. 물론 중단시키는 그 규정은 5분의 3으로 같아요. 예,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우리도. 5분의 3이고 우리도 5분의 3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중단을 못 시켜도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그렇죠. 종료돼요. 그다음 회기 때 예. 첫날 투표하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6월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해요. 그럼 6월 말이면 끝나잖아요. 회기가 예를 들면 한 달 보통 통상 한 달 하니까 그럼 6월 30일 날 끝나고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7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그 필리버스터 법안이 자동 상정됩니다. 그러니까 표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 한두 달 정도를 끄는 게 필리버스터 효과인데 미국은 진짜 완전히 막을 수 있어요. 또 하는 거예요. 필리버스터. 올라올 때마다 필리버스터로 막는 겁니다. 아, 1년이건 2년이건 그렇죠. 그 이슈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막는 예. 거네요. 예, 그래서 총기규제법 같은 거 상원에서 다 걸려서 다 걸려서 안 돼요. 폐기돼요. 미국 국민들의 80% 가까이가 총기 규제하자, 그다음에 선거법도 개정하자, 뭐 여러 가지 차별 금지 하자 이렇게 하는데도 그거를 상원에 가서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럼 상원이 공화당이 더 우세하게끔 구성돼 있는 건 이유가 뭐예요? 그게 연방주의가 거기에 근거하고 있는 건데 인구 아까도- 작은 주에 예. 또 2명씩을 할당해 놓으니까 그 인구 적은 시골 지역은 공화당이 우세하거든. 아, 그러니까- 주마다 무조건 2명씩만 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같이 큰 주, 미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주도 2명. 그다음에 인구가 제일 적은 메인주 같은 경우에도 2명. 근데 이제 공화당이 주로 우세한 지역이 남부 지역의 농촌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미 공화당은 이제 농촌 정당이 된 거예요. 사실 물론 도시도 있지만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고 민주당은 대도시나 도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으로 좀 전환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도시나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진 지역에선 민주당이 많이 이깁니다. 대부분 승리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참 보면 이게 해답이 없어요. 네, 답이 없어요. 상원이 어떤 특정 정당이 60석 이상을 가져가는 거는 불가능.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내부자 반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원 의원 중에서 우리처럼 우리도 8명 이상이 여당에서 빨간표가 나와야 되는 이렇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전작에서는 소수 존중을 되게 강조했어요. 네. 그래서 다수가 자기의 힘을 최대한 행사하지 말고 절제하면서 소수를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힘의 행사를 절제하면서 타협하고 절충하는 데서 민주주의의 성패가 결정된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번 이 책에는 다수의 지배로도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표현의 자유라든가 양심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집회 시위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수결로 해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민주적인 반다수결주의 제도고, 요 지금 인구의 과잉대표성을 전제로 한 상원의 구성이라든가 또는 표를 더 많이 얻은 후보가 낙선하고 더 적게 얻은 후보가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선거인단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민주적인 반다수결주의 제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책에서 저는 우리나라하고 이 부분이 좀 비슷하다고 느꼈던 게, 우리나라 국회도 지금 200석 가까이를 야당이 차지하고 있고 뭐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과를 시키려고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이 작동하는 바람에 과반수를 넘겨도 법이 통과가 안 되고 그게 상원 결- 필리버스터하고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3분의 2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200석을 얻어야만 법이 통과가 되게 생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리버스터 자체는 의회 제도 자체는 미국처럼 꽉 막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수가 하면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근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 거부권인데, 미국도 뭐 대통령 거부권이 있고 다 하지만 법의 불완전성인데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은 거부권을 갖고 있다만 돼 있는 거예요.
네. 당연히 대통령의 거부권을 정당화하는 거죠. 지금 논리상으로는. 그러나 남용해서는 안 되는 건데. 자기 와이프 특검하는 것도 다 막아버리잖아, 자기 손으로. 아니 세상에 무슨 그런 게 다 있어. 전편에 나오는 게 있어요. 전편에 이제 관용과 절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여자들이. 그러니까 국회가 의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는 것도 다 절제해야 돼. 절제해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절제했으면 이 탄핵까지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남용하는 사례는 우리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헌법을 만드실 때 처음에 그 규정이 처음부터 있던 규정이잖아요. 근데 횟수 제한이라든지 아니면은 당연히 내재적 한계가 있지만 아무 여건도 쓰지 않고 그냥 거부할 수 있다.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쓴 거는 믿은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내재적 한계를 대통령이 지킬 것이다. 국회가 민의를 통해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수 의석을 국민들께서 어쨌든 야권한테 거의 192석 가까이를 전체적으로 줬고 여당은 108석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회에서 그 여당이 합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92명의 의원들이 동의해서 그 법이 올라온 그리고 거예요. 국민들이 네. 압도적 다수가 지지하면 그렇죠. 여론도 국민 네. 여론도 있고요. 뭐 특히나 이제 그 해병대 장병에 대한 그 특검이라든지 양곡관리법이라든가 간호법이라든가 이런 거요. 등등의 여러 가지 법들이 그게 정치적인 사안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를 여당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걸 내가 거부권을 대통령이 쓰니까 굉장히 비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 때 우리 조 변호사님 변호사니까 법에 더 잘 아시겠지만은 시시콜콜 달지 않는 이유는 시계 뭐 바늘 맞추듯이 꽉 쪼매는 것보단 법원 상식의 최소한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해석의 여지나 그거에 대해서 그 여지를 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상식적인 그 서로 간의 대화나 협의를 통해서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데 그 여지를 악용하고 있는 거죠. 법의 악용인 거죠. 그러니까 공화당이 미국 상원의 과잉 대표성을 악용해가지고 총기규제법 같은 민생법부터 시작해서 뭐 헌법 개정, 선거법 개정까지 다 막아버리는 것처럼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민의의 전당인 우리 헌법에도 국회부터 먼저 나와요, 대통령보다. 네. 입법권이라는 것이 주권재민의 원리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거든. 행정권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올라간 모든 안건 중에 여당에서 뭐 합의를 안 했거나 자기가 마음에 안 넣히면 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 뭐 원칙도 없고 이런 게 비속한 거죠. 예. 이 지금 거부권이라는 헌법상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대통령과 이것이 만나니까 무능한 여당과 만나니까 그 꼬리가 소수가 폭장을 펼 수 그러니까 있는 상황이 된 거네요.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거부권 행사할 때 뭐 눈치도 좀 보고 염치도 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미국만큼 깝깝하진 않아요. 미국은 저거를 고치려면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헌법을 바꾸려면 그것도 상원을 통과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연방이 동의 연방 주정부 주정부 중에 4분의 3 이상이 그걸 또 비준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헌법 개정이 사실상 아니 조문 하나 고치는 거 이런 거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큰 틀의 개혁을 동반하는 헌법 개정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반면 우리는 3년 있으면 끝나. 적어도 요 대통령 임기는. 예. 더 일찍 끝날 수도 있겠죠. 더 일찍 끝나면 바람직하지. 그렇죠. 이 저자가 전편 1권보다 2권에 대해 훨씬 더 강하게 이 미국의 예. 제도를 비판한 거는 그래도 공화당이 상식적인 정당이라는 기대가 1편에 있었어요. 아마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트럼프의 사법 절차가 공화당의 방해로 네. 이제 무력화되면서 트럼프와 공화당이 분리되지 않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트럼프와 공화당은 한 몸이고 그 핵심은 공화당의 구조가 굉장히 비민주적인 그리고 소수가 그 다수를 지배하는데 공화당이 아주 유력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는 접근 방법을 바꾼 거죠.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죽은 손의 문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정해놓은 룰이 너무나 경직돼서 지금의 후손을 다 이제 구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느냐. 죽은 손이 후손들의 미래를 지금 다 쥐고 있는데 이것이 맞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예, 대법원과 관련된 문제까지 같이 나오는데 예. 그 문제도 심각해요. 그죠? 예, 대법원. 저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처음에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법관들의 종신제를 한 거는 신분의 안정.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라. 뿐만 아니라 그때는 네. 일찍 죽었어요. 그렇죠. 일찍 사망했고요. 굳이 임기를 안 둬도 뭐 전염병으로 뭐로 네. 많이들 죽었기 때문에 굳이 임기 제한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대략 그 임기가 한 15년 안팎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법관의 아, 그래요? 임기가.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고령이 되니까 20년, 30년 30년씩 하죠. 30년 가까이 하게 되니까 이분들이 너무 장기화되고 있고. 고인물이 되는 거죠. 예. 대법원 고인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관들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뀌면 괜찮은데 대법관 같은 경우가 한 이제 80세가 너무 고령이 되는데 새로운 의제들. 요즘 미국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네. ICT 변화, 그 인터넷, ICT 뭐 또 젠더 문제 등등 막 변하는데 이분들의 판단은 자기 세대가 공부했던 50년대, 60년대 생각이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5명이 앉아가지고 투표권법, 수정된 투표권법을 폐지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100년 그래서. 전에 너 글 읽을 줄 알아? 뭐 시험 봐가지고 투표권 준해만이 하고 경찰차 세워놓고 막 위협하고 막 두들겨 패고 하면서 흑인들 투표를 막았던 것처럼 지금 일부 공화당 지배주에서는 흑인들의 투표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가지고 와라. 우리는 주민등록증이 다 있으니까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미국은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이 없거든.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예. 그리고 가난하고 이런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경우에는 신분증명을 사진이 붙은 그런 공인된 어떤 서류로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이상한 거를 붙여가지고 흑인들 투표율을 떨어뜨려 놓으면 그러면 공화당이 안 그래도 유리한 주에서 더 유리해지겠지. 예. 일부 경합주는 그것 때문에 승패가 바뀔 수도 있죠. 예. 그럼 선거인단을 독식하잖아요. 안 그래도 공화당이 유리한 이 선거제도를 더욱더 불균형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비민주적인 반다수결주의 제도로 이 대법관 종신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르웨이 사례도 나오잖아요. 노르웨이가 뭐 이제 독립해서 나라 만들 때 미국 헌법 뺏겨가지고 만들었는데 200년 동안 노르웨이는 엄청나게 여러 번의 변화를 거쳐서 아주 현대적인 선거제도와 각종 그런 의회제도를 가진 나라가 되어 있는데 맞아요. 원조가 됐던 오리지널 미국은 지금 200년 전 그대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대법관 종신제 또 예.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이 깜짝 놀란 게 미국 정치가 저희가 이제 정치학을 배울 때 다 미국에서 공부했던 선생님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발전론은 미국식으로 가는 게 정치 발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미국의 정치가 한심하다고 느꼈던 첫 번째 사례가 2000년 그 엘고어하고 부시 대통령, 부시 후보가 붙었던 플로리다 선거예요. 예. 투표 그 용지가 엉망이었던 거예요. 투표 용지 자체를 이걸 어디에 찍어야 될지 모르게. 왜? 그 더더군다나 당선된 부시 동생이 제프시가 그 주지사였고요. 주지사 할 때 아니에요, 제프시가. 그때도 부정선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 투표용지를 보면 이렇게 1번 하면 예를 들면 누구 이렇게 딱 찍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용지를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엉뚱한 데 찍게 돼 있어요. 아, 이렇게 돼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찍는 게 좀 불확실하게.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하여튼 후진국이라니까, 예. 정치적으로. 아니, 정치도 요새는 K 정치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나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만 빼고 나면 상당히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굉장히 웃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엘고를 찍었는데 왜 그런 거지? 무효표 처리되거나 엉뚱한 후보를 찍게 되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그러다가 그 개표 집계가 잘 안 돼갖고 마지막까지 뭐 몇 달이 예. 걸리네, 재검표를 하네 이럴 예. 때 엘고어가 승복해버렸죠. 예, 그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민주주의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헌법이 그러면 미국에 지금 여러 이 극단적인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현상의 근원에는 헌법이 있는 것 같고 그 헌법 개정이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헌법 자체 문제보다 헌법 개정이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도 헌법 개정 논의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일테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중임제로 바꿔야 된다든가 아니면 지금 대통령 거부권의 폐해는 온 국민이 보고 있으시고요. 예. 우리나라는 헌법 개정이 그래도 그나마 좀 용이하게 될 수 있는 편인 건가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몇 번의 헌법을 바꿨죠. 우리가 지금 헌법이 87년 헌법 아닙니까? 네. 1987년에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서 이제 직선제를 포함한 87년 헌법 체제를 바꿨는데 제일 오래된 헌법이에요, 우리 역사에서. 예. 87년 헌법이면 거의 40년 전 그렇죠. 헌법인 거잖아요. 예. 그죠? 우리나라는 국힘당 때문에 안 돼요, 논의가. 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정치하던 시절에 이제 뭐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에요. 한나라당하고 협상하는 거는 항공기 테러범과 협상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 얘기 했다고 이제 그 장관 청문회 때. 라임도 맞는데요. 한나라당 항공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막 엄청 야단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성도 하고 했는데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저 당하고 협상해서 뭘 한다는 거는 항공기 납치범하고 대화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요.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 과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항공기 납치범하고 비교하는 거는 제가 결례였다고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이 메시지를 그보다 더 확실하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때 굉장히 어렵다는 상징적 표현인데 예. 또 말꼬리 잡는 거죠. 예, 문학적 표현인데 좀 과격했나 봐. 예. 지금은 내가 정치를 안 하니까 반성 안 하겠어. 근데 이게 우리 정치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미국을 좀 상을 보면 미국의 연방주의가 문제라면 우리는 지역주의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국민의힘이 안 바뀌는 근간에는 영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주의가 그 인구가 많거든. 확고하게 그렇죠. 잡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국민의힘에서도 괜찮은 의원들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난 별로 못 봤는데. 아니 그래도 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상식적인 대화를 할 만한 사람들은 수도권에서 전멸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권은 여기 선거에 이기려면 뭔가 그 극단으로 가게 하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민심 국민들은 스윙 보터예요. 네. 이 사람이 일을 잘하나, 그리고 뭐 좀 사고 안 치고 제대로 하냐, 이런 여러 가지 보고 그냥 무조건 찍어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의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그러니까 뭐 제가 지방 의원들이 일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상대적으로 수도권 의원들이 훨씬 더 그 민감한 거죠. 민심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도권에서 정치 활동하는 사람들은 민심에 굉장히 민감해요. 뭔가 국민의힘 이래가지고는 선거 못 이긴다. 지난번 총선 때도 수도권 의원들이 막 반발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주류는, 국민의힘의 주류는 계속 영남이죠. 영남권이에요. 네. 근데 여섯 개 영남권 빼고 다. 의원들은 예. 그냥 공천만 받으면 다 당선 아니에요? 당선된 거. 이번에는 더 이겼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도 우리 당이 무려 역대급으로 표를 얻었어요. 우리가 45%가 넘겼어요, 이번에. 그런데도 당선자가 한 명밖에. 한 명 나왔어요. 네. 사표가 도대체 몇 표가 네. 난 겁니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계속 극단적인 그렇죠. 저 반공 얘기하고 저 민주당은 공산주의 정당이야, 좌파, 빨갱이 이런 얘기만 하고 이재명 감옥에 넣어 집어쳐놔야 돼. 뭐 이런 얘기하고. 계속 그런 얘기만 하면 해도 당선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당선되고 나 그 사람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공천권은 이제 중앙당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공천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그 대통령과 당 지도부에 더 과잉 충성하게 되죠. 민심보다는 대통령의 과잉 충성하면 그렇기도 되는 하고 거네요. 당 전체로 보더라도 어떤 선거구제 개혁에도 동의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구가 선거구가 70개 가까이 되는 영남을 독식할수록 중앙정치에서 힘이 커지니까 이거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하거나 독일식 제도를 하거나 이러면 골고루 전국적으로 의석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 비례대표 득표율이 한 36% 가까이 되니까 그 위성정당 그 정도 얻으면 좀 군소정당들 빼고 나면 유효 투표를 한 90%로 잡는다. 이러면 지금보다 의석이 더 많아요. 예. 이번에 얻은 것보다 108석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요. 그런데도 독일식 제도 절대 찬성 안 하죠. 안 하죠. 왜냐하면 의원들의 대다수가 영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 하면 자기들끼리 공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남권 의원이 70석쯤 되는데 네. 그 70석이 만약에 이제 그런 중대선거구제나 하면 한 40석 정도로 줄을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나 차이가 네. 많이 나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반밖에 안 돼요. 그 독일식 제도를 한다면 지역구가 반, 그다음에 비례대표가 반, 거의 그 50대 50 돼야 되거든요. 아니면 최소한 300석 기준을 하더라도 지역구 200, 그다음에 비례대표 100석은 돼야 우리가 이제 저 연동형 비례제가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 위성정당 안 만들고 가동하게 되는데, 그러면 200석으로 줄이려면 50석 가까이를 50석이 넘게 줄여야 되잖아요. 50석 줄이려면 영남권에서도 지금 최소한 20석은 줄여야 돼요. 20석은 줄여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이 책의 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런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 저자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결론 부분이에요. 예, 해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법이 먹힐 수 있는 것인가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해법으로 초당적인 연합을 해서 대응하라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극우주의자들을 막기 위해서 초당적 연합을 하라. 봉쇄와 배제를 이제 연합을 통해서. 근데 연합할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가능합니까? 이렇게 되면 제일 좋죠. 그렇죠. 저자 또 시작입니다. 저희도 지난번 책처럼 아주 이상적인 말씀을 좋은 이렇게 말씀 되면요, 해주셨어요.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그 항공기 테러범 정도로 대화가 어려우면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최소한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하지 않았다면 저는 충분히 대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그 절제했을 거예요. 그 막 저 다수결로 막 밀어붙이는 거를.
황당한 거죠. 저도 이런 식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할 거는 생각도 못했고 설마 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특검법을 본인과 관련된 건데 그거를 할까?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 요구를 거절한 사람이 없어요. 다 근데 수용을 했지. 그런 그 전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대통령은 몰라. 관심이 없어.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를 하거나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부당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비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뭘. 그 대통령이 보실 수 있는 뉴스에 얼마나 많이 주로 나오는데. 그거 유튜브만 청취하지. 안 보시는구나.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아주 없다라고 볼 수 없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프랑스 사례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네. 극단주의자들을 선거에서 떨어뜨리거나 또는 제도권 정치에서 퇴출시키는 노력을 좀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는 저희도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는 이미 집권당이 극단주의 세력인데.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이나 현 정부가 얼마나 극단주의 세력이냐 하면 이 두 저자 공저자들의 전작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보면 그 독재자가 될 위험성이 있는 정치인을 알아보는 체크리스트가 있었잖아요. 네. 그 체크리스트에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맨 앞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 경쟁자를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위협하는 적이 있는가? 예. 실제로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는가? 이게 맨 위쪽에 있는 리스트 항목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 출신인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하는 걸 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예. 미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방통위원장 자폭 테러 방식으로 계속 폭탄 터뜨리고 탄핵 당할 상황이 되면 사표 내고 후임자 또 임명하고 또 임명하기 세 번째입니다, 지금. 계속 교체 투입하죠. 그러니까 이 행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뭐 역풍 걱정하고 이러느라고 좋은 말을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독재 행태입니다. 여기 저자들은 독일의 경우를 전투적 민주주의로 규정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를 이제 좀 더 온건한 형태의 대처법으로 했고요. 근데 사실 이런 식의 행태를 독일에서 하면 이 정당 해산될지도 몰라요. 국제적 규범에 비춰보면. 네. 우리가 지금 그런 집권당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가 한때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다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헌법의 기본 정신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다 위반하면서 독재적 행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극단주의적인 행태를 권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 저자들이 말하는 방식으로는 어렵다. 이걸로는. 이거는 민주당이 입법 독주라는 비난을 듣더라도 입법권으로 대항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로 이 저자들이 제시하는 해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적 민주주의라고 명명한 그건데요. 그러니까 반헌법적인 연설을 하거나 아니면 반헌법적인 집단이 등장했을 때 그걸 금지하는 헌법을 만들자. 네. 이거 단기적인 해법이긴 그게 합니다. 이제 아까 얘기한 봉쇄와 배제 두 가지 배제인데, 배제죠. 그러니까 네. 유 작가님 말씀하신 독일식 방식이죠. 독일에서는 그러니까 위헌 정당해서 정당을 해산시키거나 또는 그 소위 그 혐오 발언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으로 해가지고 퇴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런 법이 있고 처벌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조심하죠. 함부로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도 이게 근데 막 혼재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참사 피해자 가족을 조롱한다든가 아니면은 독립운동가나 뭐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해서 막 혐오 발언하거나 막말하거나 하는 걸 보면 이거는 표현의 자유라는 시장에 아예 올라올 수 없는 말 아닌가 싶은데 그것마저도 표현의 자유라고 자꾸 보호받고 막 혼재가 되는 것 같아요. 과거 독립운동을 비하하거나 일제 역사를 좀 찬양 미화하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고 지금 법원에서도 그 인용을 해주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라고 봐요. 이렇게 되는 데는 법원의 책임이 크다. 왜?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법이나 형사법에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게 다뤄져요. 손해배상도 많이 하고. 근데 선거 시기나 이런 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근데 우리 조 변호사님 그때 그 허위 그걸로 많이 당하셨는데 네. 기껏해야 1,000만 원 안팎이에요. 벌금이. 맞아요. 아니, 그렇게- 제가 지금 여러 언론기관을 다 뭐 고소하고 다 민사를 제기하고 싶어도 변호사 비용이나 뭐 안 나와. 안 인지대가 나와요. 훨씬 많이 예. 들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500만 원, 1,000만 원이니까 악의적인 기사를 써놓고 까짓 거 물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보수 극단적 유튜버들 중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극단적인 방송을 하면 코인. 구독자 수가 훨씬 늘잖아요. 우이코인을 예, 빨아먹는. 예. 거기서 버는 돈이 몇 천만 원인데 네.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냥 한 돈 천만 원 나중에 물어줄 각오를 하더라도. 이거는 그 우리 법원이 이 그 명예훼손에 대해서 민형사상으로 책임을 엄격하게 물면 우리가 굳이 언론중재법에 그 징벌적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사람의 명예는 1,0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다 1,000만 원 이하예요. 저는 사실 이 뒷부분에 네. 저자들이 미국 그러니까 이게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학자들, 미국 지식인들이 미국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우를 사실 저는 책 읽으면서 별로 본 적이 없었어요. 미국 사회 시스템과 정치 제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한 책이에요. 저는 이런 정도 부정적인 평가는 처음 보고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이렇게 이 저자들이 말한 것 중에 제일 저한테 이제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어록입니다. 이게 1888년도에 어떤 잡지 편집자였던 로웰이라는 분이 남북전쟁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 말이에요. 우리의 헌법이 공정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저절로 돌아가는 기계를 개발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을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는 낙관이 지배하던 시기에 이 편집자가, 애틀랜틱 편집자가 이런 우려를 표명을 했거든요. 이걸 다시 저자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헌법이 저절로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를 강조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헌법이 저절로 돌아가서 모든 일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눈을 감으면 미국 정치가 병들게 되고 미국의 국가 정체성이 혼탁해지고 사회가 암담해진다는 얘기를 뒤에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저자들이 미국 시민들의 미국 헌법과 미국 정치 제도와 미국 정치 문화와 정치 현실에 대해서 경각심이 부족한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이거는 비단 미국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네. 우리도 괜찮은 헌법을 갖고 있고 우리 민주주의가 반석 위에 올라섰다고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이제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거라는 낙관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최고 권력자가 또는 그를 둘러싼 권력 집단이 헌법을 존중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체제고요. 그다음에 지금 언론에서 막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공직자로 기용한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국민 평균의 현저히 미달하는 모든 면에서 이런 사람들을 장관급 공직자로 막 기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일을 보면서 이 법과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고 우리나라가 어느 수준에 올라섰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해도 누가 돼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 환상 이거에 대한 자성이 우리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이 책에서 같은 맥락에서 제가 제일 좋았던 문구가 있는데요. 바로 옆 페이지인데 민주주의 수호는 이타적인 영웅의 과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일을 한다는 말은 우리 자신을 위해 일을 한다는 뜻이다. 저기 이제 줄 쳐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좀 책을 보면서 마지막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 하고 싶다니까 요새. 해봐야 소용이 없겠지만 기사 엄청 나겠는데요?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말 가서 1인 시위라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막. 제가 아까 이 책에 대한 한마디로 표현하면 노예아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노예아웃. 출구가 없어 보이는 이 저자의 심정이 그래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봉쇄와 배제를 넘어서서 사회운동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참 미국 학자들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운동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학자들이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제도권에서 해결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권 밖에서 그 움직임을 만들어서 제도권을 압박해야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해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하려면 한국에 가서 좀 배워가야 되는데. 역시 K 정치를 좀 촛불혁명처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핵심을 여기는 이제 투표제도, 선거제도의 개혁을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 핵심 개혁까지라고 해서 투표권 문제, 선거제도 문제, 그다음에 다수의 지배를 강화하는 문제 했는데
우리하고 좀 연관돼 있는 게 이분이 연동형 비례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이제 유일하게 비례제도가 없는 예, 소선거구제를 하고 있죠. 소선거구의 비례제도 없이 예. 우리는 이제 소선거구의 약간의 비례제도를 좀 활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독일식 제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얘기하기엔 이 남부 지역주의에 매몰돼 있는, 그러니까 농촌 지역이나 남부에 매몰돼 있는 공화당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라는 건데 이건 우리나라에도 유의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공화당이 반대하면 못해. 예, 뭐 우리하고 똑같아. 똑같아요. 예, 국힘당이 반대하면 네. 못해. 그러니까 우리도 단순히 연동형 비례제가 네. 그냥 뭐 그 비례성을 높인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건강한 보수 정당을 만드는데 이 연동형 비례제도가 효과적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독일식 제도에 옛날부터 찬성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하고 경로는 비슷하게 이 저자의 그 주장의 근거에 보면 그 비슷한 경로밖에 탈출 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제로 완전한 독일식 정당 비례제로 가면 극단주의에 호소하는 게 훨씬 더 줄어들 그렇죠. 거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프랑스나 독일이 했던 봉쇄와 배제도 가능한. 중도 좌우 정당이 예. 연합해서 극단주의 세력을 봉쇄하거나 배제하는 것도 그때그때 할 수도 있고, 이런 예. 것들이 그 연동형 비례제가 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 하는 얘기들을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하려면 이제 미국은 그거 안 되는 이유가 공화당을 민주당이 확실하게 이기기가 어려워. 네. 제도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그 다수의 요구를 정치 구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혁을 공화당이 다 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더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제도로도 민심이 한번 확 쏠리기만 하면 변화를 일구어낼 수 있는 의석을 가질 수 있어요. 네. 진보 쪽이. 네, 네. 그래서 한국이 훨씬 희망적이고, 너 미국 살래 한국 살래 그러면 난 지금 같으면 한국 살 거야. 아니, 전 이번 총선에서 부산 지역이 너무 아쉬웠어요. 사실 부산 지역에서만 조금만 더 예. 힘을 냈으면 평균 득표율이 45%. 지금 이렇게까지 막 휘둘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선거 3, 4일 넘겨놓고 보수 대결집이 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이제 뭐 일부 언론에서 한 건데, 하여간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에서는 독특한 현상인데, 미국은 이제 트럼프라는 포퓰리스트의 문제제기인데, 우리는 이 검찰이라는 권력기관 출신의 사람들이 이 보수 정당을 먹어버린 예. 거잖아요. 아, 이것도 참 아마 이 두 학자한테 우리 한국 현상을 설명해주면 아주 재밌는 논문을 쓸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오늘 정말 굉장히 의미 있기도 하고 명쾌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 분의 분석을 들으면서 너무 재밌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제가 같습니다. 솔직하게 오늘 많이 얘기했습니다. 네. 다른 때는 좀 가리다가 오늘은 네, 지금까지 2부에 걸쳐서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를 읽어봤습니다. 자,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순서가 있는데요. 별점과 한 줄평입니다. 저부터 할게요. 오늘은. 예. 저 별점 4.9고요. 항상 오. 제가 더 좋은 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으로서 제가 본 책 중에 최고다. 미국 정치에 대해서는 그런 거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원식 국회의장님께 강추합니다. 강추. 예. 예. 정말 많은 것을 이걸 보시면 그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우리 민주주의의 현실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그럼 유시민의 한 줄평은 우원식 의장에게 권한다. 예. 네. 저는 이제 5점 만점이니까 한 네. 4.5점. 왜냐하면 분석은 잘 좋은데 마지막에 해법은 조금 약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 아쉬움은 아마 저자들이 또 다른 후속 작업을 통해서 보완하면 5점짜리 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저는 마지막에 제일 하고 싶은 말은 법치주의에 대한 문제예요. 법치주의를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법치주의 강조하는데, 이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룰 오브 로가 아니라 룰 바이 로거든요. 법을 잘 지키고 법으로 싸라는 얘기는 원래 유럽에서의 그 민주주의가 시작될 때 이 일반 시민이 법을 지켜라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네. 법에 의해서 통치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법치주의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법을 더 신중하게 법에 의해서 자기의 권한을 제한받아야 될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법치주의는 민중이 아니라 권력자를 구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에게 권하고 싶은 거는 그 법치주의의 대상은 일반 시민보다 대통령, 그다음에 무슨 검찰, 국회의원, 뭐 장차관 등등
소위 해서 우리 사회에서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자기의 권력을 훨씬 더 엄격하고 제한하게 쓰기를 바라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홍익표의 한 줄 평은 원론 아니에요. 그 예. 대통령에게 교과서에 권한다? 나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 집권 세력이 정말 자기의 권력을 좀 더 겸손하게 썼으면 한다 이런 겁니다. 별 소용이 없는 조언이겠지만 예. 그죠? 예. 네. 국회의장에게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게 이 책을 권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정치학 박사님이 국회에 못 가셔가지고 많이 아쉬워요. 아니 저희 사무소가 제 일하는 사무소가 여기 의원님 지역구예요. 그래서 저희 건물 바로 앞에 늘 그 얼굴이 붙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응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책손님으로 함께해 주신 홍익표 의원님 한 시간 또 어떠셨는지 뭐 소감이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알릴리오 에서 늘 좋은 그 책을 소개해주고 또 많은 얘기들을 해주시고 저로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도 좀 공부를 했고요. 그동안 현실 정치에서 약간 매몰돼 있다가 좀 거리 두고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를 한번 보니까 또 다른 지평이 열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 조금 이 책을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국회의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프로그램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너무 그 유튜브나 이런 SNS에서 너무 과도하게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좋은 정보들은 유통이 좀 덜 되고 나쁜 정보들이 더 많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오늘 정말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생각의 깊이를 더한 알릴리오 북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